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늘 미국 기준금리 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거 2차 정부의 가이드라인 나왔다고 해서 네. 이거 짧게 내용만 알려주시고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저희가 얘기하죠. 다음 시간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도록 예. 하고요. 15분 전쯤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었는데 처음 1차 가이드라인을 나왔을 때 내용이 없다, 뭐 맹탕이다, 그랬죠. 큰 그림만 너무 네. 그렸다라고 해서 좀 세부, 구체적인 안을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나온 내용을 좀 빠르게 전달하면 공시 부분은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PBR이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시를 하도록 그 틀들을 마련했는데 네. 다만 이 공시 부분도 상당히 자율 공시, 이걸 안 하면 뭐 채찍을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율성에 이제 맡겼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시장이 실은 오늘 기대했던 거는 당근, 채찍은 안 때린다고 그랬으니까 예, 예. 당근 쪽에서 뭘 뭐 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든가 특히 법인세, 뭐 세액공제, 가령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든가 배당을 많이 한 경우에 좀 이 당근을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요번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또 뭐라고 할까 봐 김소영 금융위원장이 아직 끝이 아니다. 곧 5월 중에 좀 더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가이드라인도 오늘도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감이 있을 실망감이 있을 것 발표다. 같아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함께 봤더니 예. 금융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은 실망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게 좀 내실을 더 기해서 조금 더 천천히 발표해도 됐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아마 순서를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맞추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예. 한 다다음 주쯤에 또 발표를 해서 집약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또 지켜보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밸류업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 다시 또 동결이 됐습니다. 9월 이후에 6차례 연속 동결인데 금리 동결 배경부터 알아보죠. 네, 동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 예. 같아요. 물가 부분에 있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잡혔다. 이런 자신감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굉장히 이제 돌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혀서 예. 지금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경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금리 동결을 또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은 이번에서 더 많이 시장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예. 당연히 금리는 동결이었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도 뭐 그렇게 세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금리 인상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나와버렸잖아요. 뉴욕 연은 총재부터 시작해서 이대로라면은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도 연말께 있다. 올린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을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그래서 덜 매파적인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평가가 되고 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시장이 한번 촥 튀어 올랐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서 예. 확실한 거 하나는 금리 인상은 아예 이제는 사라졌고 동결 혹은 인하 쪽으로 압축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향후 금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점도표 오늘 네.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정말 언제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에요. 네. 3, 6, 9, 12에는 이제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어디 내릴지 몇 번 내릴지를 알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성명서하고 기자회견밖에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일단 6월 인하 가능성이 기존의 한 9% 정도에서 30%로 오르긴 올랐어요. 예. 그러나 6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이제 그렇다면 8월 잭슨홀 미팅 전에 이제 상반기 정도인데 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언제 내릴지 뭐 몇 번 내릴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물가 지표 나오는 거에 종속 변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연준은 2.7%도 만족 못하는 것 같고 한 2.5%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좀 포인트는 QT라고 예.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나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QT 전엔 QE 양적 완화가 있었죠. 뭐 단적으로 말하면 연준이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고 그만큼 돈을 뿌리고 유동성을 뿌려서 유동성 위기, 뭐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를 이제 극복을 했죠. 세 번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쭉 해버리니까 연준이 어마어마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채권들을 이제 다시 상환하고 그만큼의 시중의 돈을
끌어오는 이 작업을 QT라고 하는데 이 양적 기축을 매달 600억 달러씩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중에 600억 달러 규모씩을 당겨왔다. 네. 유동성을 축소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600억 달러를 이제 250억 달러로 줄이겠다. 70조씩을 줄여왔는데 유동성을 네. 이제는 한 30조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갖고 있는 국채 같은 것들을 덜 팔아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덜 사도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시장금리, 예. 10년물 국채 금리로 표현되는 시장금리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인하, 뭐 몇 회, 횟수 이런 것은 물가의 종속병수로 우리가 쉽게 뭐 예단 못하고 파월의 입만 봐야 되겠지만 먼저 알 수 있는 시장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4.6인데 이게 먼저 뭐 4.5, 4.3, 4.2가 떨어진다면 실은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자산 시장을 조화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지금부터는 좀 뭐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만 보고 뭐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월 의장 발언 자체는 덜 매파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데 그 FOMC 성명서 문구 가운데 네.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진전이 부족했다. 네, 네. 이런 표현이 나와서 또 여기 또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인상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렇게 네. 뭐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인상 쪽 카드는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이제 다음 달에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코멘트라면은 당국에서 우려를 했던 금리 인상 쪽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예. 동결과 인하 사이에서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선도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대선이 있으니까 연준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는 12년간 연준에서 일했는데 자기의 말을 뭐 녹취록 다 들여다봐라. 예. 자기가 언제 뭐 정치에 휘둘렀었느냐. 우리는 갈 길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딴 말이 나왔는지 자기는 모른다. 미국 경제 괜찮다. 예, 아주 예. 또 자신감도 불어넣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시장은 급등했다가 뭐 나스닥은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 끝이 날 롤러코스터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세를 좀 보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 그러니까 석 달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대 초반이죠. 연준도 뭐 근원 PC 물가가 2%대 초반, 같이 목표의 밴드는 비슷한데 네. 우리가 2%를 석 달 전에 봤다가 다시 3%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다시 석 달 만에 2.9%. 이자를 앞에 봤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고무적인데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물가가 잡혔다라는 거에 뭐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물가는 훨씬 오르고 맞습니다. 있는데 근원 물가가 조금 잡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렇죠. 나왔다고 예. 봐야 돼요? 특히 품목 중에 먹거리 물가 쪽이 안 잡혀요. 신선식품만 따로 떼어놓은 부분이 19%. 이 중에서 신선 과일은 38.7%, 거의 40% 가까이가 예. 올랐고요. 사과, 배, 이 과일 쪽이 여전히 뭐 못 잡습니다. 사과가 예. 80% 넘게 오르고 배는 102% 넘게 올랐다고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게 1년 전보다 사과가 80% 오른 건데 예. 1년 전은 그 1년 전보다 또 80%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랑 배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해마다 뭐 80%, 100%씩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사과 한 개당 뭐 5천 원 시대가 오고 거의 6천 원, 만 만 이렇게 원까지, 붙어있어요, 7천 원, 요새. 8천 원까지 이제 온 그런 상황이 됐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평론가님 나오시면 계속해서 이게 이상 기후, 네. 기후 위기 이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내릴 희망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작황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마저도 또 사과, 배는 또 수급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정말 개당 8,000원, 9,000원, 만 원 그 이상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배 등의 몇 가지 과일 품목은 우리가 수입을 쉽게 안 열 하고 수가 없죠.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수급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당국이 현재 조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대체 과일들을 싸게 들여오는 거죠.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그래서 사과를 먹을 거를 이제 딴 거를 먹게끔 하는, 뭐 망고를 먹게끔 하는 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어제 오늘 나온 이제 당국의 과일, 먹거리 관련하는 대책은
유통이라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유통 마진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유통 쪽에 뛰어들어서 당국이 한 10% 정도는 가격을 떨어뜨릴 대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낮게 판매를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포장비랑 그 포장하는 묶음 과정에서 또 예, 비용이 들어가고 마진을 또 붙여 먹으니까 예. 그냥 옛날처럼 사과 한 개를 그냥 덥석 사는 예, 낮게 판매. 이것이 잘 되면 수산물, 생선까지도 좀 가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 이게 워낙 그 기후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네. 어쨌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점대를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상승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냐. 네. 향후 전망을 하시면요. 저는 물가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9의 근원 물가는 2.4. 그 핵심은 유가하고 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예. 하고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 때도 보면 오히려 지금 국제 유가는 안정세예요. 또 간밤에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제 이런 도움하에 만에 하나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더 튀어 올랐으면 정말 체감 물가는 컸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반대로 말하면 만에 하나 하반기에 또다시 기름이 유가가 올라버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신선과일 또 가장 또 하나 품목 언급은 안 했지만 서비스 물가 인건비가 지금 못 네. 잡잖아요. 여기에 석유 원자재 그리고 공공요금을 지금 또 늘렸거든요. 가스 요금도 원래 5월에 인상한다 했는데 이거 네. 7월로 옮겼고 전기요금 그러니까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좋아질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물가를 떨어뜨릴 그래서 향후 한 이 정도 수준 내지는 여기서 뭐 하지 않을까. 좀 물가에 대한 걱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4월 한 달 동안에 이게 낙폭이 15%에 이르더라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내려요? 1억도 넘었었는데 간밤에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예.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6만 달러도 깨져서 5만 7천 달러 정도.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8천만 원을 지금도 막 그 위아래를 지금 지켜내고 뭐 선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를 뭐 인하를 할 거를 안 해서 그렇다 뭐 그런데 지금 코인은 좀 금리 쪽과는 옛날에는 따로 괴를 떼고, 같이 했는데 약간 따로 노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감기도 있었고 예. 현물 ETF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미국 쪽의 현물 ETF에서 자금이 막 계속 들어오다가 좀 이제는 순유출 빠져나가고 있는 왜 그런 그런 거예요? 재료도 그러니까 나름 이제 거기도 수급이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였죠. 그리고 또 많이 기대를 했던 홍콩 현물 ETF도 네. 큰 인기는 지금 또 아닌 것 같고 코인 하신 분들 알겠지만 마운트 곡스 이제 채권자들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한데 예. 뭐 기술적으로 우리도 8천만 원 선을 좀 지키느냐를 당분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향방을 예상을 하면 근데 코인은 원래는 뭐 달러, 금리 이러다가 지금 자체 문법으로 또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 시장은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재료를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하단은 저기 한 4만 5천 달러 뭐 이 정도니까 아직까지 룸은 굉장히 많이 있죠. 5만 7천 달러 얘기는 한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 주 초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작년에 발표된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에 무려 19만 가구가 누락됐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해준 거, 착공, 준공 전체 물량이 19만 가구가 실은 공급이 되려는 보였는데 이게 과소로 통계가 통계에 나왔다.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하다 이런 착시 현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인데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아마 이런 통계 쪽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공급 누락이 자꾸만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 이슈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신도시라든가 공급 사업을 더 가멸차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즉 예. 공급 통계가 정확해야 공급 대책도 정확할 것 아니냐. 이 지점에서 많은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 이 정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당국의 생각은 좀 다른데 예. 19만이 분당이 한 8만 9만 8만 정도 잡는다면 이제 분당 신도시 2개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됐는데 그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공급 부족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그렇지가 않고 공급 확대라는 것은 현재 정부의 아주 기존된 논리다. 예. 계속해서 필요로 할 정책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꾸 누락됐던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기존의 공급 확대 정책을 뭐 폐기한다거나 시간을 뒤로 미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요즘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양극화죠. 예. 뭐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예. 갱신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미분양과 오히려 매물이 막 엄청 쌓이고 있고요. 재건축도 어떤 곳에서는 뭐 사업이 나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는 워낙 많은 예. 4억, 5억대 또 그 이상 돼도 됩니다. 그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아예 멈춰 있고 그러니까 워낙 극심한 양극화로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현재 이제 공방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주식도 차익 매물들이 이제 쌓이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익을 본 물량들이 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최근에 보면 실은 최근 한 4년간, 5년간 집값이 뭐 5, 6억 했던 게 12억, 13억이 됐고요. 뭐 10억 했던 것들은 뭐 25억, 30억이 됐고 이렇게 오른 분들의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더 오른다 하면 굳이 그걸 내놓지는 그렇죠. 않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내놓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